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 텍스트 190쪽에 여성적 글쓰기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고 나서 저번에 예고한 대로 카산드라 이 작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라면 또 잘 안 읽고 해서 그 한 25분 분량의 이제 작품을 줄거리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 실제로 들어가서 신화상의 여성 카산드라가 어떻게 문학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 작가 크리스타 볼프의 글쓰기 방식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성 작가니까 남성 작가와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보는 관점 혹은 감성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 이 크리스타 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강연에서 한 말인데 지금 여기 제가 비춰주고 있는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여성들은 역사적, 생물학적 근거로 남성들과는 다른 현실을 체험하고,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특히 전쟁 때 남성들에 의해서 많이 뭐 강간도 당하고 어쨌든 남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생물학적 근거 이런 것, 그죠? 그리고 남성들과는 이렇게 다른 현실을 체험하면서 이를 표현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수백 년 동안 지배하는 부류가 아니라, 이게 남성이라고 한다면은 지배하는 부류가 아니고, 그리고 이 지배하는 부류의 대상, 그죠? 대상의 대상. 그러니까 종종 자신이 대상인 남성들의 대상에 속해 있다. 즉, 남성들에 의해서 상대화되는, 타자화되는 그런 대상이죠. 어떤 뭐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그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시도에 지쳐 빠지거나 지배적인 관계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중단한다. 그들은 쓰고 생활하면서 자율권을 추구한다. 이게 크리스타 볼프가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강연에서 한 말인데, 이렇게 크리스타 볼프가 강조한 이 현대 여성문학의 특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이 말도 나오지만 전 역사적인 조건 혹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여성, 그런 여성과 그러한 어떤 현실과의 관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대 여성문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곧 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 강연에서 한 이 말보다 연관성이 많죠. 남성과는 경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존재인 이 여자들이 그 남성과는 다른 현실 경험, 또 남성적인 현실에 맞선 여성들의 어떤 자의식적인 반항, 여기에 대한 남성 지배색에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 고유의 주관적인 어떤 삶의 경험, 그리고 여성적인 어떤 글쓰기 이런 게 남성들은 체험할 수 없는 여성만의 경험이 있겠죠. 이러한 요소들이 볼프가 사용한 의미에서의 여성적 글쓰기입니다. 그죠? 이제 주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하는데, 논리 중심주의적이고 과학주의로 정의하는 게 보통 남성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은 세계를 인식 주체와 객체로 딱 양분합니다. 나 아니면 너, 자, 주체와 객체,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이 양자의 관계를 분리해서 서로 분리되는 그런 관계로 파악하는 겁니다. 주체가 객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 객체를 지배와 종속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남성적인 시각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모든 남성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남성의 경험과는 달리 여성은 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여성의 경험은 좀 관계지향적이고 어떤 연결, 그죠? 연결성이나 관계를 좀 더 지향하고, 남자보다는 또 객체 융합적인, 그러니까 대상과 조화를 꾀하는 거죠. 이런 객체 융합적인 성격이
남성보다는 강하다.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어떤 그 남성 세계의 이런 어떤 이분법, 너 아니면 나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에서 벗어납니다. 즉 여성은 대상과 거리두기보다는 대상과의 어떤 합일, 같이 합쳐지는 그런 경향을 발전시켜 왔고, 이 속에 남성들의 지배적이고 도구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 여성에게 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여성을 모계사에서 우리 지모신, 돼지와 많이 연관시키죠. 우리 돼지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습니까? 돼지에서 모든 작물이 나오고 돼지가 어떤 생산을 상징하고 포용을 상징하죠. 이 어떤 모성적인 그 어떤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가 인류를 자기 파멸로 이끄는 위협적인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어떤 역사라든지 또 서양 문화의 원천을 이렇게 개관해 보니까 여성을 배제하고 이방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남성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역사와 남성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 이런 남성 미학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아폴로 신탁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크리스타 볼프는 이런 합리주의적인 서양 역사를 이끌었던 남성적인 어떤 시각, 남성 미학을 이제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도구적인 사고로 길들여진 서양의 역사는 결국은 분리되는 길이다. 이렇게 뭐 산업사회도 분업화하면서 시작됐지만 이런 서양의 역사에서 남성적인 어떤 이런 도구적인 사고를 보니까 뭐든지 분리시키고 또 아니면 분석하거나 어쨌든 다양성을 포기하더라. 그래서 이런 도구적 이성은 그 권력을 축적하고 또 확고한 어떤 지배를 통해서 달성되는 그런 어떤 부산물이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자유에 이를 수 없다. 남성적인 이런 도구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이런 서양 역사의 형성 과정을 신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카산드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신화를 보니까 이제 이런 역사상으로 이런 이제 형성 과정이 확인되었는데, 그래서 목권적인 특성을 보이는 신화에서 보면 그 목권적 특성을 보이는 크레타나 이노스 문화, 그리고 트로이, 이런 왕국을 누르고 등장한 그 초기 그리스의 어떤 남성적인, 뭐 미케네의 남성적 전투적인 뭐 이런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그 문명 형성 과정을 신화 속에서 자기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신들의 법칙이 가만히 보니까 모두 남성적 사고의 길이더라. 그러니까 천신계열과 지신계열의 전투에서 천신계열이 우세하면서 가부장적 어떤 그 체제가 고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신화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크리스타 볼프가. 그래서 이러한 그 남성적 사고의 법칙을, 새로운 신들의 법칙이 이제 남성적 사고고, 이러한 법칙이 어머니인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과는 동떨어진 그런 정신세계, 남성 지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를 짓기 위해서 어머니인 자연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남성관을 이제 저희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머니인 자연은 상실되고 그 자리에 문화 혹은 문명이라는 새로운 남성적인 어떤 구조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모권적 질서가 몰락하고 부권제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질서가 이제 모권제에서 부권제로 넘어가고, 이런 변화 안에서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 결국은 나타났다. 이런 서양 역사를 볼 때, 이런 서양 역사에서 나온 남성 미학, 아까 말했던 어떤 이원론, 분석적이고 이원론, 나 아니면 너, 좀 폐쇄적이고, 이런 개념들이 모두 남성과 연관된 개념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공생적 세계였던 이 모권적 질서로부터 이제 완전히 멀어지고
이런 모권적 질서로부터 이별하는 것이 결국은 자아와 세계의 해체를 가져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이런 남성 미학에 맞서서 여성적인 형식으로 설정한 것이 다양성이나 어떤 주체성이나 또 개방성, 폐쇄성이 아니고 남성적인 폐쇄성보다는 개방성, 이런 걸 여성적인 성향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적인 원칙과 여성적 원칙을 단순히 이분화시키는 것도 크리스타 볼프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 크리스타 볼프가 이제 하는 작업은 이 정신과 자연, 이제 남성을 정신이라고 보고 자연을 여성의 특징이라고 볼 때 이 정신과 자연, 즉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나누는, 이분시키는 것도 역시 반대합니다. 크리스타 볼프는 여성에게 가해졌던 그 큰 잘못된 불의를 이제 자기가 신화를 통해서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여성 특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성의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어떤 발전의 에너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의 고유성을 성찰하는 것, 즉 여성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위계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변정법적인 관계에서, 즉 변정법이 뭡니까? 정, 반, 합이죠. 마지막에 합입니다. 조화입니다. 그죠? 이런 동등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크리스타 볼프의 의도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분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이 가부장적인 남성적인 이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이제 맞서서 대항해서 경험에 바탕을 둔 신빙성 있는 문학, 좀 뭔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문학, 이게 이제 여성적인 문학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문학을 통해서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소위 주관적 신빙성의 문학을 이제 건설하려고 한 겁니다. 긍정적인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시작됐던 바로 그 지점에서, 즉 신화죠. 신화 속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 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쓰고 자유를 추구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주관성을 전제로 한 모든 것이 결국은 열려있는 글쓰기다. 이 여성적 특징으로 본 것이 자기는 이제 남성적인 어떤 폐쇄성보다는 개방되어 있는 열려있는 글쓰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작가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이 좀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는 직접 작품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라든지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작가는 진실한 현실을 전달하는 것이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즉 새로운 서술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서술 방법의 그 목표는 이러한 복잡한 현실의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그 관계들을 언어적인 그물로, 언어적인 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성적인 글쓰기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에 비유했습니까? 결국은 직물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직물짜기, 이 글 쓰는 방식을 이 직물짜기라는 것이 여기 나오지만 하나의 표본을 함께 만드는 많은 실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다. 즉 단편적인 어떤 직선적인 이야기, 그런 줄거리는 자기는 원하지 않는 거죠. 무수한 그 주체, 다양한 주체의 살아있는 경험을 그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모든 걸 이분화해가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예술 안에서 죽여버렸죠. 이게 아니고 이런 직선적이거나 단선적인 남성적 시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바로 여성적 글쓰기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크리스타 볼프의 여성적 글쓰기는 결국은 뭡니까? 여성의 주체적인 자아 발견이
나타나야 여성적 글쓰기라는 겁니다. 남성적인 어떤 가치 규범에 익숙해 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진 남성적인 시각에 저항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여성의 독특한 경험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러한 여성의 주체적 자아가 여성적 글쓰기를 완성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글로서 기록하고 여성으로서 억압당한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를 글로서 서술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이제 찾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자기의 표현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해요. 신화 속의 어떤 남성적인 역사가 아닌 여성이라는 자기의 표현으로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자고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카산드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여성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이러한 크리스타 볼프가 남성 지배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즉 여성이라는 어떤 주체적 자아 완성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보다 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크리스타 볼프의 가장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 문학의 바탕을 이룬다. 남성과 여성 이렇게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같이 이루는 것이 여성적 글쓰기다. 남성은 보면 전부 이제 솔직히 저도 남자지만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니까 나 아니면 너 이렇게 이분화하고 대상화하는 경우가 역사를 통해서 남자들이 아무래도 호전적인 경향이 많았죠. 좀 그래서 이제 크리스타 볼프는 여성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화상의 카산드라를 자기의 문학 작품 속에 이제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러면 카산드라 이 작품에 이제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작품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한 대로 이 작품에 대해서 한 25분쯤 되는데, 조금 15분이면 좋았는데 조금 더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읽으라면 안 읽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책은 크리스타 볼프의 카산드라입니다. 네, 작품 표지예요. 여러분 이제 책을 구입하면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꿈이 없던 삭막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밤에 다시 꿈을 꾸었다.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곧바로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꿈이었다. 나는 어떤 낯선 도시를 혼자 걷고 있었다. 트로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도시는 트로이밖에 없었다. 내 꿈의 도시는 더 크고 넓었다. 밤이라는 걸 알았지만 하늘에는 달과 태양이 동시에 떠서 주도권을 다투고 있었다. 누가 나를 임명했는지 언급이 없었지만 나는 심판관이 되었다. 두 천체 중 어느 쪽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지 말해야 했다. 뭔가 잘못된 시합 같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잃고 불안에 떨며 누구나 알고 또 보듯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태양이라고 했다. 포이보스 아폴론. 어떤 목소리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는 동시에 놀랍게도 사랑스러운 달의 여인 셀레네가 슬퍼하며 지평선 아래로 졌다. 자, 이게 아폴론이 이제 태양을 상징하죠. 이게 이제 좀 남성을 대변하는 쪽이고, 이제 달의 여신 셀레네가 나오는데, 달은 이제 여성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달은 주로 음기고, 이제 태양은 양기라고, 그런 우리도 이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전체를 읽지 않고 일부 이제를 이제 발췌해서 읽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이 카산드라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해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게 내려진 판결이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유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물으며 잠을 깼다. 억지로 웃으며 별일 아닌 듯 마르페사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가 와서 더 어둡고 깊어진 듯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라고 하더니 말했다. 카산드라, 당신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 완전히 틀렸는데도 당신이 대답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걸 기억해야 할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누구에게 내 꿈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스베요. 마르페사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르페사가 그녀 아리스베에게 내 꿈 이야기를 하기를 속으로 바랐을까? 그러니까 아리스베가 내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었을까? 나는 이미 답이 있는 질문임을 알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첫 몇 달 동안 경직되어 있던 내 안에서 뭔가 꿈틀대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초봄이 되었고 오랫동안 그리스군의 공격이 없었다. 나는 요새를 나와 스카만드로스 강 위쪽 언덕에 앉았다. 태양이 달보다 밝게 빛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대체 달이 더 밝게 빛나도록 정해졌다는 말인가? 누가 내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아리스베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 아니 어쩌면 대답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나를 얽어맨 밧줄의 고리, 가장 바깥쪽 고리가 툭 끊어져 떨어져 나갔다. 숨을 돌리고 굳은 관절이 풀리고 살이 활짝 피었다. 초승달이 뜰 때 아이네이아스가 왔다. 이상하게도 마르페사는 그것이 자신의 의무인 듯 앞방에서 자지 않았다. 아이네이아스가 문 옆 기름 등잔에서 헤엄치고 있는 불을 후 불어 껐을 때 그의 얼굴을 언뜻 보았다. 우리의 암호는 그가 내 뺨에 손을 대고 나는 그 손에 뺨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계속 우리의 암호였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을 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트로이의 영혼은 트로이에 있을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아이네이아스는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오랜 세월 최고의 상품들을 흑해 연안으로 실어 날랐던 배에 올랐다. 그는 수하에 다르다노스인들을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싸워서 얻어내야 했다. 나는 아이네이아스가 머물기보다 차라리 떠나고 싶어 했다고 믿는다. 그를 이해했지만 이해할 수 없기도 했다. 물론 그와 에우멜로스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광경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우리 아버지에게 의지하세요. 그가 내게 단단히 일렀다. 그는 여러 달 동안 내 눈에서 사라졌다.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시간은 나의 기억 속에 환영처럼 창백하게 남았고 오직 위로가 간절한 우리 민중이 들으려고 몰려왔던 신탁의 공표와 내가 함께 올렸던 커다란 의식을 통해 구분되었을 뿐이다. 헬레노스 오빠와 위험 있는 포세이돈 사제 라오코는 가장 인기가 많았지만 나는 그들이 공허한 헛소리를 퍼뜨린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숨길 수 없었다. 나의 불만에 오히려 놀라워했던 헬레노스는 주문받은 신탁 같은 것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줄거리를 보니까 요약을 안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3편으로 해서 읽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작품 세세하게 이제 이래 하면은 지금 우리가 수업 동영상 분량으로는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번에도 유튜브 주소를 제가 알려드렸지만 여기 이제 3편이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몇 편으로 나눠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직접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죠? 일단은 우리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시간 관계상 이걸 저는 25분으로 다 요약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카산드라를 왜 그러면 이 크리스타 볼프가 신화상의 이 여성 카산드라를 선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크리스타 볼프는 남성이 지배권을 쥐고 있는 이 현대 산업사회라는 이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 그 당시는 지금은 물론 여성해방운동 이후에 남녀평등의 요소가 예전보다는 많아졌지만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제가 이제 지배적인 시기 아닙니까? 이런 체제 시스템에서 인류가 결국은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이제 동독 서독 분단됐을 때 냉전 체제였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극한 대립을 하면 또 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 인류가 자멸하는 길이다. 크리스타 볼프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게 결국 과학이나 지금 뭐라는 게 또 군사적으로 재무장하는 이런 거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남성적인 어떤 호전적인 광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문학이고 그 문학은 역시 여성적인 문학, 참여 문학 내지는 여성적인 문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문학이 중요한 어떤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어떤 영향을 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크리스타 볼프에게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물론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나 억압을 문학을 통해서 밝히고 보여줌으로써 자기 방어를 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저항의 수단으로는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학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한테 희망이 있겠죠. 정치인들이 문학 작품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학이 우리 인간의 주체화를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결국 도와서 정말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문학이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단수나 그 이분법적인 논리 있죠. 너 아니면 나, 지배와 비지배 이렇게 남성적인 치명적인 단순화 논리를 결국은 탈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이 문학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유럽 열강의 그 갈등이나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만든 작품이 이 소설 카산드라입니다. 크리스타 볼프가 이런 의도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남성에 의해 규정된 불행한 예언녀라는 그런 카산드라 여성상이 아니라 진실한 카산드라 상을 이제 자기가 작품을 통해서 재구성해 가지고 여성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적 글쓰기의 실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카산드라 입장에서 크리스타 볼프 입장에서 봤을 이 작품인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 여성적인 것의 억압을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여성의 경험, 여성만의 어떤 경험에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차원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역사가 없었던 여성들이 결국 자신들의 역사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은 그 비슷한 문구가 여기 나오죠. 보세요. 희망이 있죠. 끈기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추구하며 글을 쓰고 우리 문명이 현재 처박혀 있는 모순의 뿌리를 더듬고자 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시대 상황의 흔적 하에서,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흔적 하에서 생겨나게 된 이 카산드라라는 책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성적인 그 보면은 강작, 양육강식 혹은 적자생존 이런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 오늘의 친구가 또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런 냉혹한 현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이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평화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크리스타 볼프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신화상의 여성 카산드라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제 크리스타 볼프가 자기의 생각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언어로 트로이 몰락을 예언한 사람이 카산드라 아닙니까? 이 카산드라라는 여성의 상실된 언어,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그죠? 아폴로 때문에 물론 그래 됐지만, 이 카산드라의 상실된 언어는 오늘날 우리 인류의 가슴에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게 본 겁니다. 크리스타 볼프가. 그래서 현대 세계의 좀 표면적으로는 좀 뭐 비상적인 그런 어떤 안정성이나 평온한 이런 이면에 보면니까 사실은 카산드라가 겪었던 살인이나 살해, 전쟁의 역사, 이 모든 남성적인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배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온이 현재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기만적인 거다. 그죠? 언젠가는 또 다시 전쟁이 또 일어날 거고 폭발할 거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크리스타 볼프는 카산드라가 살았던 그 당시와, 즉 신화의 시대죠. 그리고 현대의 연관관계, 그 신화의 시대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현대와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지금 고도로 기술이 발달된 이 현대 문명에 나타나는 어떤 지구 종말의 징후를 자기가 이제 경고하려고 한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타 볼프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하기와 글쓰기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타 볼프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제 내용도 이제 크리스타 볼프가 이제 한 말인데 봅시다. 내가 카산드라와 같은 소재를 취하였던 실제 이유는 우리 문화에서 가상할 수 있는 파괴와 또 자기 파괴 위협이었다. 우리는 이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거부되지 않고 또 거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능성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유토피아적인 길이다. 비록 유토피아적이라 좀 이상향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크리스타 볼프의 생각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이런 몰락의 징후, 우리 인류 스스로가 아무래도 남성 쪽이죠. 이런 몰락의 징후가 농후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뭐 핵전쟁도 가능하고, 그죠? 서로 공멸하는 길인데도 알면서도, 그죠? 그래서 이런 몰락의 징후가 농후한 이 시대가 과거와 뚝 떨어진 채, 과거를 무시한 채 뭐 고찰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과거와 연관시켜야 된다. 역사는 항상 반복이라 하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반복이라 하죠. 즉, 이 유럽의 현대가 크리스타 볼프가 볼 때 유럽의 현대는 신화의 원천 혹은 유럽의 기원에서 시작된 역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어떤 문학적 수단이 우리 인류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볼프는 폭력적인 남성 신화 안에서 지배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 여성을 결국은 인간화시키고
또 신화 속의 불행한 예언녀로 기록된 이 카산드라라는 인물을 자기가 재창조함으로써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학 전통을 이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가 한 말 또 여기 우리가 인용한 부분을 보면은 여성이 3000년 전 이래 어떤 목소리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지금 나는 우리에게 전달된 첫 목소리를 실마리로 하여 이 목소리 위에 놓여졌던 남성적인 모든 전통을 긁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예언녀, 가부장제가 이런 문화의 모든 여성들 위에 놓았던,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이제 강요했던 거죠. 여성들의 소리 위에 이제 강요했던 어떤 소외의 신드롬. 소외라는 것은 여성을 지배층에서 소외시킨다는 말이죠. 이러한 소외의 신드롬을 풀어가는 것이 나의 탈신화 과정이다. 탈신화, 신화에서 이제 탈피하는 과정이죠. 남성적인 신화, 그죠? 남성에 의해서 기록된 신화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의 문명 안에서 모든 여성 개개인이 주어진 제도 안에서 활동하려고 시도하면 이 남성에 의해 지배 대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한 인물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 자기 이제 작품 속에서 이 카산드라를, 신화상의 카산드라를 다시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의 문학적 재창조 작업이 결국은 정치적 압박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문학은 어쨌든 실제적인 신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행동으로서의 신화로 이제 기능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유토피아라고 했죠. 이런 이상향을 구상하기 위한 어떤 신화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유토피아를 자기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구상하기 위해서 신화를 이제 수단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신화의 문학적 속성이고 기능적입니다. 신화는 결국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후대에 이 신화를 소재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이렇게 문학은 그 주체의 경험 과정,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뭐 개인의 경험 과정이죠. 이런 경험 과정과 자기 실현을 결국 신화라는 구성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초개인적인 범위에 이 신화적인 것을 이제 좀 탈신화해가지고 작가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과 이제 의식이 이제 발달하면서 옛날처럼 어떤 마적인 세계, 뭐 마술사나 마녀가 등장하고 하는 이런 예전의 마법적인 세계는 이제 없어졌죠. 신이 사라진 그야말로 과학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 뭐 종교적으로는 신이 살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신이 사라진 과학 시대의 어떤 공허함,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은 결국 신화에서 소재를 취해서 새로운 신화적 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보다 나은 세계, 크리스토퍼 볼프가 볼 때는 비록 유토피아적이라 하더라도 보다 나은 세계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무궁무진한 그 소재가 저장되어 있는 이 신화를 이용해서 문학 작품을 이제 창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볼프는 이런 신화적 소재 안에 포함된 역사적인 어떤 그 해상,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해상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냉전시대, 그 당시 냉전시대였으니까 이런 자기 파괴적인 현재의 정치권의 이런 상황,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이라크 사태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부시 정권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고 모든 게 자기 파괴적인 결국은 인류의 어떤 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도발을 우리 인류가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류와 또 지구가 직면한 치명적인 파멸의 위협 이런 게 이제 신화상의 어떤 소재를 통해서 자기가 문학 작품으로 견고를 하고자 한 겁니다. 크리스타 볼프가 볼 때 이 신화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우리 인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진술 내용이 결국 신화고, 또 크리스토퍼 볼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문학적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볼프에게 신화는 진실의 이야기이고 결국은 서양 역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신화 읽기는 크리스토퍼 볼프에게 문학적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 개인의 경험을 이 신화에 투사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퍼 볼프에게 있어서 신화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볼프가 한 말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나오죠. 신화를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독특한 방식의 모험이다. 그죠? 말하자면 이런 기교는 점차적인 고유한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현실에 헌신할 준비를 전제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산드라라는 이 신화의 기본 인물을 자기가 어쨌든 새로운 문학 작품의 소재로 발굴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 모델 구상의 토대로 만든 겁니다. 이 카산드라가 가부장제 사회의 잘못된 인식, 그 당시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죠? 이런 인식을 역사적 상황의 구체적 체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볼프는 이렇게 해상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잊혀져 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 이 과거의 역사를 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볼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어떤 의식, 참여의식, 그리고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작가 개인의 어떤 경험, 이것을 문학 속 작품 속의 인물인, 여기서는 이제 카산드라겠죠, 이 등장인물에게 투영해가지고 현재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우리 미래의 인간적 삶에 대한 나름대로 작가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겁니다. 이때 크리스토퍼 볼프에게 과거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과거만이 아니라 신화적인 과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과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남성적 사고에 의해 규정된 그 신화 시대에 대한 극복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볼프는 이 신화적 인물의 상황을 작가 자신의 주관적 체험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정치나 사회적 현실에 이제 적용을 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파멸에 직면한 우리 인류에게 이제 경종을 울려주고자 하는 것이 자기 의도인데, 이 작품을 쓴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카산드라라는 인물에 대한 이 크리스토퍼 볼프의 관심은 결국은 신화로부터 사회적, 역사적인 좌표로 환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화 속에서는 불행한 예언녀로 기록되었던 이 카산드라가 결국은 기존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성을 이용하여서 도구 삼아서 전쟁과 인간 말살에 광분하는 이 광기의 시대, 그 당시 냉전 시대, 자기는 광기의 시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인 오늘날의 크리스토퍼 볼프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가진 인물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게 카산드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볼프가 어떤 의도로 신화 속의 이 인물인 카산드라를 똑같은 이름의 작품 카산드라를 창작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볼프의 문학이 자기의 세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말했던 그 주관적 신빙성에 근거한 휴머니즘 문학을 만드는 게 이 크리스토퍼 볼프의 목표죠.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볼프가 카산드라라는 소재를 현재와 단절된 의미로, 현재와는 관계없는 그런 의미로 고대 문학, 신화에서 단순히 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크리스토퍼 볼프는 이 카산드라 신화를 가지고서
우리 현대인을 위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런 대참사의 분위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냉전시대 때 또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인류 종말의 징후만을 서술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이 신화 속의 여성 카산드라를 불러내어서 여성의 시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전쟁 준비로 권력을 굳히려는 이 남성 지배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반전, 반핵, 전쟁에 반대하고 핵무기에 반대하는 반전, 반핵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또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사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종차별도 마찬가지고 성차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별 없는 사회와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크리스타 볼프가 신화상 인물 카산드라를 자기가 선택한 것은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구조는 지금 이제 서술 구조 해가지고 198쪽에 나와 있죠. 이 소설의 구조는 사실은 액자 소설 형식입니다. 여러분 액자 소설 형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액자가 이제 액자 안에 우리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림이 들어가 있죠.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 이렇게 구성된 것을 액자 소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라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액자 소설 형식을 띠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작품들은 한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데 반면에 액자 소설은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의 화자가 다릅니다. 화자가 두 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카산드라는 자 서론, 프롤로그가 이제 서론이죠. 그다음에 에필로그 이제 이게 결말이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기능을 하는 바깥 이야기의 화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안 이야기의 화자, 이렇게 두 명의 화자가 나오는데 바깥 이야기의 화자는 전지적 시점입니다. 전지적 시점은 여러분 마치 신의 위치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전지적 시점이죠. 그래서 바깥 이야기의 화자는 전지적 시점에서 이제 논평을 가는 거죠. 안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죠? 안 이야기는 1인칭 화자의 관점입니다. 1인칭 화자. 나는 뭐다 할 때 1인칭 화자의 관점으로 주인공 카산드라의 관점에서, 즉 나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는 이러한 화자의 변화, 시점의 변화, 그죠? 전지적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시점이 변화하죠. 이런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독자와 작품이 보다 강하게 서로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카산드라와 작가 볼프 사이의 경계를 없애주는 거죠. 카산드라의 말이 결국 작가 볼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은 내면 독백, 해상 형식으로 지금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프가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자기 주변의 역사화에 성공합니다. 볼프의 글은 소재는 소녀 시절의 어떤 상처 입음, 뭐 이런 거는 보통 말을 하지 않죠. 그 과거사에서 보통 찾는데 소설 카산드라에 와서는 이제 이전에 이런 작품들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소설 카산드라에 와서는 크리스타 볼프의 경험의 이 어떤 그 폭이 좀 더 넓어져 가지고 신화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제로 진행된 그 우리 인류 역사의 거역할 수 없는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현 시대를 과거의 어떤 환상으로 이제 채웁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고 있는 소설이 이 카산드라 글쓰기의 핵심이고, 이게 카산드라의 고백하는 형식의 독백으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첫물에 보면은 옆에 이제 나옵니다만, 소설 첫물에 보면은 이미 주인공 카산드라가 자기 유년 시절, 그리고 성숙기, 전쟁 전과 전쟁,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
배전의 사건이 완결되어 있는 시점에서 카산드라가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전통적인 서술 기법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예언의 카산드라가 사형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독백하는 그런 서술 방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순서 없이 해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과거를 해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소설이 여주인공의 내면의 발전을 내면 독박의 형식으로 기술한 그런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해상하는 내용은 작품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하겠고, 카산드라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카산드라 콤플렉스란 말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이율곡과 관련해서도 이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예측한 것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그걸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카산드라 콤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부정적인 정보를 피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느 정도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겠어? 그렇다고 사고가 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어. 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하죠. 에이, 재수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상에서 트로이의 공주였던 카산드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트로이 공주입니다. 이 카산드라가 어렸을 때 그의 남매 헬레노스와 함께 태양신인 아폴론 신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을 찾으러 온 부모는 뱀이 아이들의 몸을 휘감은 채로 혀로 핥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카산드라와 헬레노스는 미래를 보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카산드라가 어여쁜 아가씨로 성장해서 우연히 또 아폴론 신전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아폴론 신이 그녀의 미모를 보고 또 그녀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구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카산드라는 이 구애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너무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신들은 이내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줘버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카산드라는 이 아폴론의 구애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폴론이 자존심이 제우스의 아들 아닙니까? 아폴론이 제우스만큼이나 또 사실은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실은 이런 점이 있었겠죠. 이상한 아폴론 신이 카산드라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하게 되냐면, 그가 이제 이미 그녀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예언하는 그 내용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 너도 나를 닮아서, 예언의 신인 아폴론 신 나를 닮아서 너도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은 틀림없으나 사람들이 너의 말은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말이 신뢰성은 갖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먼저 아폴론이 카산드라의 미모를 발견하고요. 미모에 빠져가지고 카산드라에게 제안을 해서 내가 너에게 예언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나와 결혼하자라고 그렇게 청혼을 했고요. 카산드라가 그 예언의 능력을 받고 나중에 또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의 내용도 존재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카산드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은 맞을 것이나,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녀가 보통 신화상으로 3번에 걸쳐서 사례죠.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두드러진 예언이 3번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요,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것도 신화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해서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로스의 아내, 즉 그때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와 헬레네죠. 사랑에 빠지게 되죠. 헬레네는 그 당시에 이게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만, 물론 그 원인이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만,
주된 원인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자체는 힘듭니다. 근데 파리스가 이제 목동이지만 원래는 왕자였죠, 트로이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황금사가 사건 기억나죠? 그때 이제 세 여신 중에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제안한 최고의 미인을 준다는 그 제안에 이제 파리스가 넘어간 거죠. 이 실화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에 찍어놓은 일리아스 앞편에 보면 이 실화의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파리스에게 아프로디테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때에 헬레네에게 이 아프로디테가 이제 자기 아들 에로스의 화살을 쏘게 되죠. 에로스를 시켜가지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이 명화가 바로 파리스와 헬레네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죠.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트로이가 큰 불행에 닥친 것은 사실이죠. 10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트로이가 이걸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화근이 된 그런 일이 바로 파리스와 헬레네가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두 번째 예언은요. 트로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기나긴 그런 전쟁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트로이 군들이 성문을 넘어서 그 트로이 벌판을 바라보니까 그 벌판 앞에 진치고 있었던 그리스군이 모두 사라지고 그 앞에 커다란 목마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두 흥분했는데 이때 이제 바로 이 카산드라가 등장을 해서 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다 놓으면 트로이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리스군이 심겨놓고 간 스파이 하나가 바로 이 트로이 목마는 이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재물입니다라고 속이게 되고요. 모든 트로이 사람들이 그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그런 마음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다는 그 얘기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제 믿은 겁니다. 전쟁에 뭐 10년 이상 해야 되니까 신물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카산드라의 어떤 불행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죠. 이 트로이 목마는 전쟁이 끝나는 그런 상징으로 그리스군들이 자신들에게 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날 이 트로이 목마를요 성 안으로 들여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마가 들여놓은 그 목마 안에서 이제 그날 밤 그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리스 스파이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 성문이 열어젖히게 되고 자,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군의 공격을 받아서 트로이가 그날 밤 모두 불타버리고 마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되죠. 자, 이 예언도 역시 카산드라의 예언이 맞았지만 트로이 사람들은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선전이네요. 자, 뭐 이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선전이 자꾸 얘기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듣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예를 이 트로이 전쟁의 소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은요. 이제 트로이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카산드라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돼가지고 그리스군 이제 대표 장수인 아가멤논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카산드라를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당시에 뭐 여자들이 제일 피해를 봤죠. 여자와 아이들, 특히 여자들이 뭐 강제로 노예로 끌려간다든지 강간당하다든지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아가멤논을 따라서 미케네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 카산드라는 역시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얘기합니다. 이 길로 당신이 미케네로 돌아가게 되면 당신의 아내가 틀림없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게 될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카산드라의 얘기도 이 예언도 아가멤논은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이라는 그런 연극에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안 믿어도 좋아요. 올 것은 오고야 마니까요. 이게 이제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올 것은 오고야 만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그렇죠. 그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첫날 밤에 아가멤논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카산드라의 예언대로 아가멤논은 그날 죽게 되고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전리품으로 온 그 카산드라도 내버려두지 않죠. 카산드라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부인도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정부인데 같이 간통한 남자죠.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어쨌든 결말입니다. 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산드라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언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신뢰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카산드라의 삶의 큰 불행이었고 결국은 그 컴플렉스에 빠져서 결국은 카산드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끝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즉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일단 그 사실이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우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의 그렇죠? 기제가 작동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내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을 누군가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런 부정적인 일 또는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환경들이 자기 그런 바람이 일이 일어나지 그죠? 않기를 바라는 자기 방어 심리에서 본능.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는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카산드라 내용을 다루니까 우리가 이 내용, 우리 조선시대 이율곡과 관련된 비극까지 하면은 너무 이제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업 소재로 삼았던 여성적 글쓰기 크리스타 포프의 소설 카산드라는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텍스트 내용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도록 하고, 결국은 이 카산드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소설 카산드라가 신화와 결국 역사가 혼합된 여성적 글쓰기의 실천서가 이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여성적 글쓰기라는 것이 결국은 이 광기어린 가부장적인 현실에 맞선 여성들의 자의식적인 글쓰기다. 여성들의 주관적 체험에 근간 여성의 고유한 생활에 일치하는 글쓰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 부권적 세계에 대한 저항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 속의 이 불행한 여인이었던 카산드라가 그 당시 이제 가부장제로 고정된 그런 어떤 그 여성상, 신화상의 이런 여성상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여성상의 어떤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곧 역사 속의 여성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또 자율권을 가진 여성이 현재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정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질서에 거리를 둔 이 여주인공 카산드라가 자기를 탐색하는 과정,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남녀 모두를 위해서 이 가부장제로 고착된 이런 시각에 대해서 결국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는 이 남녀가 결국 차별 없이 각자가 주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회, 이상향적인 그런 사회를 열망합니다. 역사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 여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러한 어떤 유토피아, 이게 이제 여성적인 유토피아죠. 여성의 편에서 주도된 이 새로운 역사는 너와 나, 즉 우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결국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독자의 역할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독자도 대상이 아니라 작품의 주체적인 구성인자이기 때문에 독자는 이 작품 속의 화자 카산드라의 어떤 사고에 동참해가지고 카산드라의 고통을 함께
보고 함께 느낌으로써 결국에는 작가 크리스타 볼프가 의도했던 대로 독자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파괴적인 질서를 인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실을 문학화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작가 자신의 어떤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발을 내딛고 있는 시대, 즉 그 시대에 첨예한 어떤 관심사를 신화라는 옛 고전 세계죠. 신화에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대를 역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이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세워서 미래의 비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이 작가 크리스타 볼프의 어떤 탁월한 문학성은 결국은 휴머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주체성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휴머니즘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오늘로 이제 우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준비할 수업 내용은 그림 동화에 나타나는 그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한 내용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그림 동화책 많이 읽어봤죠? 그게 보면 어떤 여성상이나 이런 게 좀 고착화되어 있고 현재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읽을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화 속에 나오는 여성상과 남성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